어제 선거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부터 조금 여쭤볼까요?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선거 잘 보셨어요? 저는 뭐 그 데이터를 믿기 때문에 예. 그냥 제가 뭐 그 페이스북에 천기 누설 그려놓고 여당 압승이다 이렇게 미리 써놨었는데 네. 뭐 예상된 결과가 그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개표 결과를 볼 별 재미도. 재미도 없고 뭐 네. 예상과 다른 게 거의 없어서 네. 별로 이렇게 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네. 자고 일어났더니 그 뭐 경기지사가 네. 예상하고 다르다 뭐 이런 거 그 밤새 뒤집어졌다 그것만 봤고요. 네. 저는 이제 어제도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주 필름이나 저나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로부터 네.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전에 여론조사나 출구조사가 예. 결과하고 일체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출구조사는 거의 그대로죠, 뭐. 100% 예.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그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 범위 내였으니까 네. 그는 이제 출구조사도 세네 곳은 어디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틀린 게 아닌 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다 맞췄잖아요. 근데 지난번 총선도 정확했거든요. 예. 한 곳에도 출구조사하고 최종 당락이 뒤바뀐 곳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자꾸 그렇다면 출구조사마저도 조작을 했어야 되고 예. 그거죠. 예. 그거를 사전 여론조사도 조작을 해서 예. 민주당이 이기는 거를 다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예. 모르게 누가 해야 됐다지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 어제도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출구조사 정확했다. 왜 지난 총선에도 출구조사 정확했는데 자꾸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 뭐 상상과는 다른 결과는 나오면 다 조작이죠. 예, 그래서 지난 그 총선 때 제가 뭐 그때 본의 아니게 당시에 이제 한국당 통합당하고 친하게 지냈잖아요. 제가 예. 뭐 홍준표 대표 때 혁신위원도 했고 황교안 대표도 뭐 여러 번 저 불러서 의견도 구하고 뭐 예. 그랬고 정치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부산시작하는 박형준 시장이 지지 선언 좀 해달라 통합당 만들면서 네. 그랬을 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잘하면 130석, 140석 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네. 그 당 만들 때 초기 목표가 네. 그러다가 이 선거 기간 과정에 안 되는 집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천서부터 선거 기간 중간에 계속 나쁜 뉴스만 만들어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통합당이 얼마나 바보 같은 선거 예. 전략을 썼고 공천을 네. 엉망으로 해가지고 뭐 뒤집었다 넣었다 네. 하고 계속 했죠. 요번 민주당이 그 꼴이죠. 안 되는 집안이니까 이 선거 와중에 뭐 계속 나쁜 뉴스만 만들어내고 집안 싸움만 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 130석, 140석 목표가 점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예. 그 지난 총선 그 직전 3일, 2, 3일 전에는 저한테 SOS를 치면서 개헌저지선 100석도 못 찍겠으니까 네. 개헌저지선이라도 좀 지켜달라고 당신도 뭐 유튜브 이런 데서 페이스북 당시 저기 친구 많으니까 그런 데서라도 네. 통합당 지지해달라. 그게 그 당시에 통합당에 네. 여의도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걸 보고 네. 지금 110석, 100석도 무너질 것 같다. 네. 그게 선거 3일 전에 그 투표를 한 나왔죠. 당에서 네, 저한테 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과가 그대로 나왔는데 네. 그걸 이제 다 부정선거라고 그러니까 좀 답답해서 뭐 어제 선거는 예상이 됐든 대로 나왔던 거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한 이유가 뭘까 이런 네. 이게 뭐 재미는 있죠. 보면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이게 뭐 그냥 머리들 너무 좋아요. 예, 예. 국민들이 그냥 그 정치인들을 뭐 한 정당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징계를 내리고 막 휩쓸려 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경제 불안이 크고 불평 불만이 많이 내재한 일본만 봐도 이렇게 네. 지지가 이렇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정당 지지가. 네. 미국도 보면 이렇게 뭐 원사이드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드물잖아요. 네. 스윙 스테이트 몇 개에서 왔다 갔다 네. 하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한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당 양배 정당에 집중되는 이 현상은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죠. 예. 근데, 강화된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자민당처럼 내부 경쟁이라도 파벌 간에 네. 심해서 어떤 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뭐가 있으면 좋은데 과연 우리 정당들이 대개는 보면 아직 국민 속에 우리는 국민정당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지구당 뭐 당협위원장을 겸하면서 자기가 공천받기 위해서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다 네. 지지자들을 책임 당원으로 다 영입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위에서 내리 꽂는 순서대로 네. 이 후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네. 이번에도 뭐 아마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렇게 내리꽂은 후보 중에 그 경합 지역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네. 나오기도 하고 이번 경기지사도 이제 그런 경우죠. 네. 예.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죠. 근데 이 중앙정 말하자면 풀뿌리 정치라고 하는 그 환상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오히려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를 완전히 압도하는 줄 세우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런 현상이 심해진 것 같아서 저는 야 이거 앞날이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 들어요. 누구의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이런 걸 떠나서 대개는 지금 뭐 인물 경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지금 대부분 그냥 정당만 보고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 표지가 없으면 그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죠. 눈길도 안 주죠. 교육감 선거가 그런 거죠. 거기 만약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뭐 국힘당 공천, 민주당 공천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 안 나오죠. 네. 그러면 그 보수 쪽도 하나로 볼 텐데 보면 지금 다 쪼개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당 표시가 없으면 사실은 보수권 후보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정당만 보고 찍는 게 진영 싸움 하는 분들한테는 통쾌하고 좋은데 정책 대결도 없어지고 뭐 정책 대결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당에 공천받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니까 정책 대결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결이 없으니까 정책을 만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 포퓰리즘적인 공약 그거 외에는 뭐 철학에 기반한 공약이 일절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저들한테 권력을 주면 저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에 대한 그림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실종되는 진영 대결의 정치가 훨씬 강화되고 있다 이런 거죠. 제가 친구들하고 어제 내기를 해가지고 돈을 10,000원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랬어요? 제가 강용석 후보 때문에 김은혜 후보 안 될지 모른다 막 그러면서 5% 뭐 8%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도 안 나온다. 내기 걸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겼죠. 그래서 우리 정주필님도 저 부산시장 가가지고 1%. 예? 1%죠. 예. 근데 1.06%. 제가 그거 다 예상을 했고 이 정강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기독민주당인가요? 기독. 거기도 그 전보다 훨씬 표가 적었다고 막 한탄하시면서 그때 당 지도부가 저 찾아와서 의견 묻길래 당연하다. 진영 싸움이 이렇게 격화되면 사표 방지 심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사람을 보고 정책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표 방지도 있고 예. 제가 그 느끼는 거는 이렇습니다. 양대 진영이 격렬하게 진영 싸움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제가 이제 직접 뛰어봤으니까 느끼죠. 국힘당 후보의 비리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예, 위기 자기 후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야 정규제도 좀 한번 쳐다볼까 하고 조금 모였던 사람이 썰물처럼 그쪽으로 빠져나가요. 예. 근데 아마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강용석 뭐 한 5% 나온다 이런 것도 사실은 막판에 투표할 때는 저쪽으로 다 쏠려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안철수하고 단일화가 네. 거꾸로 이재명의 득표를 높였다. 이런 높였다. 것도 예, 마찬가지예요. 그런 왜냐하면 사실상 심상정하고는 단일화 안 했는데 단일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쪽이 네. 단일화하니까 불안하다 싶으니까 저쪽이 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민의가 반영되고 정책 대결이 되는 선진화된 그 민주적인 투표가 가능하겠냐? 그 사실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자, 거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예. 저성장으로 급하게 빠져드는 한국 경제입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네. 그 우리 기대와는 달리 선진 경제가 되면 네. 저성장으로 가고 저성장으로 갈수록 국민들은 자기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 극도로 비관하게 되고 네. 그럼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커지고 네. 그 불신을 제어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사회 조직들이 없으면 네. 그 작은 거짓말에도 네. 작은 충격에도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경제적 불안이 그 아주 팽배한 사회 쪽으로 예. 가고 있는데 더 이제 걱정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성장도 고속으로 예. 치솟았지만 네. 떨어지는 속도도 그만큼 급박하게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의문을 좀 삼아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선진국이 되면 경제가 성장이 빨라지지 않고 낮아지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선진국이 되면 교육도 다 많이 받았으니까 소위 노동의 질도 훨씬 좋아졌고 고속도로 항만 다 깔렸으니까 인프라도 훨씬 잘 깔려 있고 돈이 많으니까 자금도 풍부하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사법제도나 대개는 선진국들이 아무래도 부패도 훨씬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진국이 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은 훨씬 강화됐는데 왜 선진국이 되면 경제 성장이 점점 거꾸로 낮아지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이 추락하는 속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 불안의 근본 원인이 저성장인데 저성장의 그 선진국에서 저성장으로 가는 근본 원인이 뭐냐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큰 정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다 휘질러 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산업 구조가 제조업 종사자는 극도로 줄어들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일어나고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만 자꾸 올라서 가격만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은 대개는 민간 영역입니다. 근데 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규제 영역입니다. 그 정부가 통제를 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선진 경제가 이제 저성장으로 가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좀 보면요, 이게 이제 시대가 가면서 이 사회복지에 국가들이 이 예산을 얼마나 쓰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DP 쉐어로 보면 퍼블릭 소셜 스펜딩이군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프랑스는 지금 한 32% 정도를 GDP의 32%를 복지에 쓰고 네. 있는 나라죠. 이탈리아 그렇게 생산성이 낮은 나라인데도 그 30%, 비중이 스웨덴, 높군요. 그리스 네. 다른 그리스가 독일보다도 사회복지에 돈을 많이 쓰는 스웨덴은 사실 피크치고 약간 조정이 지금 됐고 그죠? 저게 리폼이죠. 예. 소위 개혁이 되었고. 개혁이 되면서 네, 92년 80년대부터 지금 내려가고 있는 네. 중이고요. 영국도 개혁을 해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중에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이 GDP에 중앙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 10% 60%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에서 전체 이 중앙정부 말고도 이제 그 지방정부도 돈을 네. 쓰고 그러니까 보시면 저 위에 쪽에 있는 쪽이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 영국 다 선진국들이잖아요.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지난번 미국이 역시 자유주의 국가 같군요. 예, 네. 훨씬 적은 밑에 나라입니다.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잘 살게 되면 국가에 네. 대한 기대들을 많이 해서 요새 이제 정의니 평등이니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을 한국은 하면 어디쯤 있습니까? 한국은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군요. 저 네. 일본하고 우리가 거의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예외적인 나라가 지난번에 그 아시아의 선진국 중에 국가나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잖아요. 싱가포르가 GDP의 10%밖에 쓰지 않는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싱가포르가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는 나라거든요. 예, 사실은 대만도 그런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이죠. 예, 중국이죠.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이미 싱가포르보다 정치 체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대체적으로 정부가 커지는 점이 있는데요. 정부의 크기하고 경제 성장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게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에서 나온 연구 실증 연구 보고서입니다. 실증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108개 108개 나라를 1970년부터 2008년까지의 성장하고 비교를 하니까 정부의 규모가 큰 거는 경제 성장의 네거티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명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도 그 사회의 사회 기반 제도의 수준이 높으면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소비, 정부가 막 사들이는 거 많아지는 거 있죠. 그것도 정부 사이즈하고 거의 유사하니까 경제 성장에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나오고요. 이 정부 사이즈가 훨씬 더 심각한 게 성장을 저해하는 거는 뭐냐면 제도의 품질이 나쁜 나라들, 나라들이거나 시민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 정치적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정부가 커지면 훨씬 심하게 이제 경제 성장에 장애가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 제도의 품질, 그 사회의 그것이 어떤 때 경제 성장에 훨씬 더 빠르게 도움이 되냐? 그거는 작은 정부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중에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은 경제 복지가 커져도 경제 성장이 저하되는 비교적 희석이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 뜯어보면 스칸디나비아 나라가 우선 시장의 자유를 제일 높이 보장하는 나라들인 거고요. 복지를 우리처럼 그 현금 복지, 무차별 복지를 하지 않는다는 데서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 이제 많이 다른 거죠. 시장 개입을 안 하고 되게 그 취업에 대한 복지를 보면 다 직업 훈련에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청년들 어렵다 그러면 돈을 주죠. 돈을 주기도 하고 사무실을 청년 창업 도와준다고 사무실을 공짜로 주고 뭐 인건비를 일부 대주고 여러분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그 가끔 거보면 청년 창업이라고 해서 냈어요. 거기 임대료 깎아준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네. 짓들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네. 시장에 교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교란이 일어나고 사실은 옆에 경쟁력 있는 회사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네.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하나는 워낙 평등지향적인 문화가 있고 네. 또 대개는 인종적으로도 균일합니다. 네. 다민족 네. 국가도 네. 아니고 그래서 서로들에 대한 신뢰도 되게 높고 네. 그 이유가 되게 이제 아주 소수 민족인데 자기들이 단합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날 길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전통적인 문화도 있는데다가 이제 여기가 그 소위 부패나 네. 불신이 상당히 적은 사회라고 하는. 예, 그래서 사실은 불신과 부패가 적으면 규제가 적어지거든요. 예. 규제가 적다는 게 결국 경제적 자유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복지를 높여서 스칸디나비아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칸디나비아 같이 신뢰 사회가 되고 네. 그 부패가 없는 사회가 되면 사실은 복지를 높여도 피해가 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실증 연구에서 여러 군데서 정부가 커지면 경제 성장이 적어진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주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이제 미국을 미국이 기준이니까 미국은 이제 명목소득하고 우리 실질소득이 차이가 없는 거죠. 달러를 기준으로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2020년에 보면 월드뱅크 데이터에 보면 6만 3천 불이 그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거든요. 근데 EU 국가들, 그 중에서도 이제 코어 국가들, EU가 최근에 이제 그 거의 동구 유럽 이런 나라들,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래 EU였던 잘 사는 선진국들을 평균해 보면 지금 미국하고 소득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1.4배에서 1.8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명목소득은 1.8배고 실질 소득은 1.5배 정도 미국이 높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이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그러니까 유럽의 성장이 점점 둔화되고 미국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게 이 GDP의 몇 %를 정부가 휘둘러 쓰냐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1970년대까지 미국하고 유럽하고 그 비율이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서부터 쫙 이율은 올라가고 미국은 그냥 옆으로 계속 같은 걸 가는 겁니다. 정부 지출에 그러니까 정부의 크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글을 쓴 카토 인스티튜트에서는 이게 유럽의 부가가치세 도입이 관련이 크다고 그럽니다. 부가가치세가 세금을 훨씬 많이 빠지지 않게 거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금 낸 사람, 산 사람하고 판 사람 사이를 크로스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가가치세. 근데 이제 세일즈 텍스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금 걷기를 쉽게 만들어 놓으면서 많이 걷고, 많이 거니까 많이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자유주의로 유럽이 같이 가다가 70년대에서 80년대 제3의 길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정책을 유럽이 채택하면서 복지가 확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정부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유럽하고 보니까 명백하군요. 명백합니다. 이제 보시면 성장도 보면 이게 뭐 그래프가 비슷해 보이지만 파란색은 유럽이고 갈색이 미국인데 대체 다 미국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서도 유럽보다 미국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유럽이 얼마나 저성장 경제로 빨리 갔냐고 보면 1950년에서 73년 이게 이제 유럽의 핵심 선진 15개 국가만 그렇군요. 하는 겁니다. 네. 15개 국가 보면 GDP 성장률이 유럽이 5.5%고 평균 네. 20년 동안에요. 네. 23년 동안. 미국은 3.9%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보다 유럽이 경제 성장이 빨랐던 네. 거죠. 1인당 GDP도 2.4%에서 4.7%. 네. 한 시간에 벌어들이는 네. 생산량도 2.5대 5.3으로 유럽이 훨씬 고성장하는 경제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소위 그 사회주의, 네. 삼인주의 예, 열풍이 불었죠. 불면서 보시면 이제 이게 역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이 GDP 성장이 2.8%, EU가 2.0%가 되고 예. 1.8%, 2.7% 이렇게 되죠. 그래서 95년부터 2006년 최근 걸 보면 이제 미국이 월등히 모든 면에서 앞서서 경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70년대 들어오고 68년에서 68 문화혁명 나고 그죠? 예. 70년대 초반이 되면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삼인주의 정부로 다 바뀌게 되죠. 거죠. 예. 결국 그러면서 그게 나오는 그게 거예요. 큰 예. 정부를 만들고 네. 크면서 정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둔화가 예. 된다는 게 이제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예. 증명이 예, 되는 스웨덴 거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한 복지 구조가 73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73년, 보시면 4년. 네. 미국이 유로피언 유니언 국가들에 비해서 명목소득에서는 1.86. 네. 거의 2배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구매력 지수로 따지면 1.44배 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966년서부터 점점 이 갭이 커지는 거예요. 예. 점점 더 커져가지고 미국은 부유한데 이제 유럽은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인가요? 그 잠깐 보니까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이 중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졌다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경제적 자유가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 복지국가 큰 정부의 피해가 뭐냐 하면 예. 사람들을 일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정부가 왜 문제냐?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게 문제냐면 그 돈을 못 벌어오는 데다가 막 돈을 휘질러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보면 그 가덕도 공항 이런 예. 거 예타 면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경제성 조사하지 않고 그냥 쓰겠다. 근데 지금 지방 공항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지방 공항 중에서 정부 보조금 없이 운영될 수 있는 흑자를 내고 있는 게 김포, 제주, 네. 그 두 공항이거든요. 청주는 네. 왔다 갔다 하고. 네. 이제 뭐 팬데믹 와중에는 청주 같은 데 당연히 적자가 네. 됐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열 몇 개 공항이 다 적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성 없는데 그런데 선거 때마다 계속 늘어요, 공항은. 네. 거기다 이제 가덕도 또 하나 넣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대로 하면 경기 남부에도 또 하나 새로 세울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돈이 경제성 없는 데 쓰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100만 원씩 돈 나눠준 적이 예. 있잖아요. 예. 한 지방 식구당 뭐 25만 원인가 25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근데 그게 뭐 경제적으로 피해를 그 팬데믹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피해를 본 사람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실업을 당한 사람한테 실업수당에다 얹어서 줬거든요. 네. 그다음에 유럽 같으면은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비용을 네. 대주거나 융자를 줬잖아요. 네. 근데 아니 공무원들 집에서 그리고 재택근무하고 그래서 노동 강도도 줄어드는데 정규직 월급쟁이들하고 이게 다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 경제 성과에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뭐, 자금을 살포하는 매표죠, 거죠. 뭐, 매표죠. 매표, 예. 그런 것들이 자기 돈을 쓸 때는 다 잘 아껴서 쓰고 또 미래가 풍요로운 쪽에 쓰는데 네. 남의 돈을 쓰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시면 아니 실제로 뭐 문정부는 혀가 맞죠. 예, 돈 그건 그렇게 맞죠. 뿌려가지고. 예. 예. 이게 지금 미국에 대비해서 네. 유럽의 시간당 생산성을 보면 계속 올라가서 미국 2000년 분에 보면 네. 100%니까 네. 한 시간 일해서 돈 버는
저기 생산력은 네. 유럽이나 미국이나 차이가 없어요. 네. 거의 그러다 최근에 이제 미국보다 떨어졌는데 2000년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예. 하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이 국민 1인당 GDP로 보면 미국의 70% 수준으로 쭉 가요. 네. 그러니까 한 시간 일하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늘어났는데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이거는 유럽에서 총 벌어들인 GDP를 노동 시간으로 나누면 한 네. 시간에 얼마 벌었다는 게 되잖아요. 노동 시간으로 나눈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일한 시간당 네. GDP는 쫙 올라가서 일한 시간은 미국 사람하고 같은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런데 1인당 국민 소득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일하는 시간이 미국보다 줄었다는 적은 거죠. 거죠. 네. 복지가 늘어나면 네. 당연히 복지 받아먹고 일을 덜 하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돈이 많아지면 네. 이 경제성 없는 데다 쓰고 네. 또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올바른 최적의 결과가 안 네. 나오는 거죠. 엉뚱한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피해 이외에도 이 소위 대개 쓰는 것들이 복지로 많이 쓰이고 네. GDP의 벌써 30%를 네. 복지로 쓰는 이 건데 실업률이 높다는 것도 계산이 되는 겁니까? 이게 실업률보다 이제 일한 시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50년대에 네. 그 미국하고 유럽 15개 국가를 보면 네. 국민소득은 유럽이 45.5%밖에 안 됐어요. 미국의 네. 반이죠.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가난하니까 일하는 시간은 미국 사람보다 15% 일을 많이 했죠. 네. 예. 그런데 근데 한 시간에 벌어들이는 건 39불이었고요. 예.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자본이 투여되느냐 이렇게 네. 보면 저 갈수록 1인당 국민소득은 늘어나요. 76, 74, 70. 네. 그런데 1인당 노동시간이 115시간, 100시간, 76시간, 82시간 이렇게 네. 계속 줄어들잖아요. 뚝뚝 미국에 비해서. 떨어지군요. 예.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미국을 비했습니다. 예, 100으로 놨을 때.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미국 사람하고 비슷한 시간을 일하다가 네. 95년에 76%, 지금 80%. 그러니까 20% 일을 덜 하는 거예요. 예. 1인당 생산성은 미국하고 같은데 네. 일하는 시간이 20% 줄었으니까 국민소득은 20% 낮아지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소득이 줄어들면 시장이 줄어드니까 자본 투자도 줄어들게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줄어들게 네. 되죠. 그래서 이제 시간당의 캐피탈 투자도 네. 97%까지 뛰었다가 그다음에 90%, 80% 이렇게 그렇군요. 줄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소주성 얘기할 때 예.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에 끼친 가장 큰 악영향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하는 거가 바보 같은 일이고 잘못된 걸로 너무 초기에 예.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한다 뭐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 명백히 거짓말이었고요. 맞는 말인데. 홍콩이나 예. 싱가포르 국민들이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데 네. 연간 근로 시간은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아주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그냥 40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외신의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앨런 머스크가 예. 테슬라 직원들 회사 나오기 싫으면 집에 가라. 근무 시간에 40시간 회사에서 일할 각오하고 그거 예. 싫으면 회사 그만둬라. 예. 이게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뭐냐면 재택근무가 회사 일을 대충 해도 된다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테슬라가 어떻게 해서 부도를 면하고 이렇게 큰 회사가 됐냐? 내가 맨날 공장에서 자서 그렇다.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만약에 기업인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요, 몰매 맞을 거예요. 예.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노동 시간을 많이 줄였죠. 네. 근데 생산성 향상 없는 노동 시간 감축. 예. 그게 이제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못 살게 네. 되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큰 정부가 됐을 때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경제 성장 둔화를 급격히 가져온다라고 하는 네. 것들이 이제 108개의 나라에 네. 그 거의 몇십 년 자료를 가지고 검증한 거나 미국하고 유럽을 네. 비교해서 검증한 거나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저성장으로 들 네. 빠져들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면 미국처럼 예. 작은 정부를 미국은 공화당 관점이나 자유주의 경제 보면 미국도 점점 큰 정부로 가서 날리긴 한데 그래도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네.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아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예. 대신 정부는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싱가포르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죠? 특이한 나라죠. 여전히 저 구조를 일정한 지지를 받으면서 유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지 높았잖아요. 선진국층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인스티튜셔널 퀄리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일본이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지 낮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그게 뭐냐면 정치인은 썩었는데 네. 관료들은 일을 한다 이거군요. 계속 잘한다. 그 관청에 가서 내가 뭐를 하면 제때 잘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 관료 제도의 안정성 이런 게 무지 네. 중요한 제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일본과 유사한 나라였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 우위가 너무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문정부가 과거에 그 경제 관료들이 네. 뭐 이렇게 조금 저항하면 그냥 뭐 죽일 놈을 만들어내고 네. 뭐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김동연 현재 경기지사 당선자 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였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칭찬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관료로 쭉 컸는데 문정부가 할 때 자기는 안 보이는 데서 저항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저항다운 저항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 영혼 없는 공무원의 표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의 포퓰리즘이 네. 이제 관료들이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관료주의, 거의 직업 관료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이 문정부가 들어서서 소위 이제 행정부 안에 소위 적폐를 청산한다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을 줄 세우기를 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 주요 장관 자리를 전부 관료 출신들로 지금 쫙 메우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관료 조직 안에 직업 관료주의가 갖는 냉정성, 정치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 이런 것들이 다 무너뜨리게 되면 나중에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온 정부도 정치 범벅이 될 텐데. 예, 뭐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이 큰 정부의 유혹 이게 다 네. 이제 복지, 네. 대개 유혹이 이제 지역 포퓰리즘 아니면 복지잖아요, 그죠? 네. 예, 이 유혹으로부터 기대 관리를 잘 못하면 네. 그냥 경제 능력보다 큰 정부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경제 성장이 이제 급격히 낮아지는 이런 사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정부로부터 유혹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느냐, 그런 정치 세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큰 원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소위 보수 정당이라고 알려진 정당도 보면 작은 정부에 대한 철학은 전혀 없잖아요. 네. 포퓰리즘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만 있지. 네. 제가 이제 지난 총선 때 지는 짓만 계속 골라서 한다고 그랬던 게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 나가기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구당 70만 원 주는 게 퍼주기라고 그러더니 네. 그게 인기 있는 것 같으니 종로 국회의원 되더니 가구당 200만 원 주자고 하루아침에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지금 국힘당이 작은 정부
에 대한 철학이 없는 정당이었고요. 요번에 저는 김은혜 후보가 됐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네. 왜냐하면 경기지사가 내면서 내걸었던 후보는 거의 정의당 정책이에요. 아, 그랬나요? 예. 저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다, 예. 무상급식 뭐 이런 겁니다. 다 무상으로 주다는 거예요. 무상. 그래서 정의당이 패배해버린 모양이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윤석열 선대위에 있었다는 것 빼놓고는 저분이 보수 후보인가? 네. 저 사람이 김동연 후보하고 다른가? 김동연 후보가 되려 보수주의적으로 보이는데요. 정책 네. 공약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나 특히 철학이 없는 후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제가 좀 보수권에 좀 죄송한데요. 김은혜 후보는 보수당의 고민정이에요. 네, 그렇군요. 언론으로 얼굴 이쁘고 네. 그래서 스크린에 나왔지. 네. 그 경제 정책은 네. 해주겠다면. 되게 망측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경제 철학 있는 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노동 시간이 뭐 어디에서 최장 시간이다는 거 통계를 믿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한번 불려갔다 두 가지 때문에 네. 당신들은 통계의 기본도 읽을 줄 모른다. 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파트타임 노동자가 많아지면 무조건 줄어들게 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8시간 일하고 여기 실업자가 하나 있었는데 실업자가 2시간 일하면 예. 오히려 근무 시간이 확 떨어지는 세 명의 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 예. 8시간, 2시간이니까 10시간을 3시서 한 거니까 3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의 함정이거든요. 네. 유럽이 왜 저거냐? 노동개혁해가지고 네. 집에서 놀던 사람들 파트타임이 막 늘어났기 때문에 된 거죠. 네. 그래서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하고 그거는 통계적 착시죠. 물론 우리가 그 기업들의 그 분포가 아주 소수의 경제성 그 생산성 높은 기업하고 네. 낮은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낮은 기업에 있고 우리가 또 장년층은 되게 교육 수준이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생산성이 낮으니까 그분들이 노동 시간이 길어서 네. 연장 근로나 뭐 휴일 근로를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 네. 이런 거 보면 일본하고 한국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그거를 고치는 방법은 사실은 연장 근로나 휴일 수당에 가정에서 주는 임대료를 네. 예. 너무 과하게 주면 예. 자꾸 그 유혹이 커지는 거죠. 예,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노동 시간을 그렇게 그 파트타임 근로자가 얼마나 있느냐, 전일제 근로자냐를 보지 않고 네. 마치 평균적으로 다 어느 나라나 전일제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트타임 근로자가 얼마나 일을 많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네. 통계를 모르고 마치 온 국민이 일을 적게 하는 것처럼 네. 그런다는 것 때문에 이제 당신들 통계 무식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정부가 그래서 공무원 수를 엄청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많이 늘렸죠. 그래서 제가 민간 기업에서 한 기업은 5사람을 써서 일하고 다른 기업은 똑같은 일을 2사람만 써서 일을 하면 네. 어느 기업이 잘하는 거냐? 그럼 사람 덜 써서 일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공무원 비율이 유럽에 비해서 뭐 5분의 1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시청에 가서 민원을 신청하면 유럽보다 우리가 5배 늦게 받냐? 네. 우리가 더 빨라요, 그죠? 네. 더 빠릅니다. 네. 그리고 오류 내는 확률도 유럽이나 미국 공무원들이 훨씬 많아요. 네. 아니 그러면 같은 일을 훨씬 적은 숫자로 얘기하면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를 따라 해야지. 예. 왜 우리가 유럽을 따라 하냐. 예. 이제 우선 공무원 숫자 적다는 거에 대한 네. 일이 정의가 되고 공무원 숫자가 정의가 돼야지. 네. 일은 안 해. 근데 그 적은 이유가 뭐 우리나라 공무원이
세상에 미국이나 유럽의 공무원보다 5배 일을 생산성 있게 할 리가 있겠어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를 보면 유럽이 대부분의 공무원 중에 가장 큰 게 의료 공무원하고 교육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게 다 국가 네. 의료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우리가 일본 흉내를 잘 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하고 의료를 민간한테 투자하게 해놓고 가격 통제만 하는 사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의원이나 그런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치고 사립학교 교사를 다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 카운트하면 네. 유럽하고 차이가 없죠, 네. 당연히. 네. 그래서 도대체 그 나라마다 차이도 안 보고 단순치를 보고 5배가 많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통계의 본질도 모르고 맨날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온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밥 네. 먹듯이 하지 않냐. 네. 그랬더니 요번에 이제 광주시장에서 공천 못 받던 이용섭 전 시장이 그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네, 그랬죠. 답변을 못 하더니 그래서 정치가 있는 거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정치다고 뭐 그래서 제가 정치는 사기일 수 있지만 정책은 과학이어야 되지 않냐 제가 이제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저 안 부르더라고요. 아니 모든 대통령들이 잘못된 브리핑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늘 이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업종에 투자하라고 그런 처분이 없는 주장들을 해대. 이게 이제 가난하게 살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럼 뭐 다 청년들 다 농촌에 보내면 되죠 뭐. 예. 그래서 이제 큰 정부가 되는 것들을 그 속도를 늦추는 거가 예. 대한민국이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그래도 돈을 쓸 때도 그 민간 시장에 대한 교란이나 또 경제성을 따지고. 예. 그러니까 그 소주성 왜 실패했냐면 경제 원리를 부정을 해서 그런 거죠. 예. 주택 정책 왜 실패했냐? 예. 경제 원리를 부정해서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이 선거가 있으니까 국힘당도 민주당하고 똑같이 가덕도 네. 공항 우리도 만들어야 돼. 예타 면제 법 딱 아니 만들어야 예타 면제라는 말 자체가 그게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미 반증하잖아요. 공언하는 거죠. 예, 공언하는 그래서 건데. 예타 면제 뭐 이런 네. 일을 하면 그거는 지금 자유주의 보수 정당은 아닌 거죠. 포퓰리즘적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이제 인식에 큰 격차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네. 자유주의 경제를 그러게요. 들고 나왔는데 그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지지하는 정당은 지금 자유주의 철학이 없다라는 거죠. 네. 예, 없거나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주의 철학이 있으면 큰 정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알아서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 주필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지방 분권이나 그 연방주의가 되면 한 주가 잘못하면 주민이나 기업이 옆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새 vote with feet, 그러니까 발로 하는 투표라고 그러는 거죠. 네. 실제 주민들이 이제 세금 많은 주에서 세금주 적은 주로 미국은 가고. 특히나 뭐 그거가 스위스도 아주 뚜렷합니다. 법인세가 높은 주에서 네. 낮은 주로 기업들이 다 이동을 하거든요. 네.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정말 지방자치제를 하고 싶으면 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뭐 그냥 지자체장 무조건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이런 진영 싸움이 아니라 주별로 달라야 되는 게 도별로 그죠? 네. 예, 달라서 서로 어느 주가 뭐 이렇게 민주당, 그러니까 전라도 요즘 보면 변함없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정책에 따라서 규제를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걷고 복지를 강화하면 그래서 기업하기 힘들면 옆으로 다른 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런 성공 신화를 제주도가 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소망이 많았어요. 제주가 특별자치구잖아요. 이번에 이제 강원도도 그게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제주의 모든 것을 백도로 만들어 놓은 게 원희룡 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더 없어요. 예. 제주도가. 그게 이제 뭐냐면 정치인이
공항도 안 하고 병원도 안 하기로 했고. 예, 지역주의로 네. 가고요. 예, 본토 사람은 와가지고 현지인이 아니면 렌트카 사업도 하면 안 되고 뭐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려 더 그 폐쇄적인 경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경쟁, 지역 경쟁이 일어나야 예. 국회가 뭐 하나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과연 작은 정부로 큰 정부로 치닫는 지금의 추세, 그러니까 문정부가 제일 큰 이제 그러니까 잠재 경쟁 성략을 낮춘 거는 지금 얘기로 보면 큰 정부를 너무 가속화시켰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그 전에는 직업 관료주의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거의 재무부가 그 재정 건전성을 워낙 강하게 지켜왔거든요. 근데 그거가 완전히 무너진 게 지금 문정부였습니다. 예. 근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되돌릴 수 있을런지, 건전 재정으로 해서 재정 때문이라도, 그러면 작은 이제 세금을 적게 얻으면, 그 작은 정부가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도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증세가 너무 쉽게 했다, 설명 없이 쉽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틀을 너무 많이 뽑았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왜 선진 경제가 되면 이제 경제 성장이 낮아지냐. 이게 이제 경제학자 보몰이 얘기해서 보몰의 효과 또는 원가병이라고 얘기되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여기 있어요. 컴퓨터는 점점 싸지는데 왜 의료 비용은 점점 높아지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요. 보시면 1997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보면 TV 가격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 종목이군요. 그래서 그때 가격에 비해서 같은 품질의 TV 이제 거의 반값이 된 거거든요. 50%. 토이, 뭐 셀룰라 폰 서비스, 통신요금, 그다음에 뭐 가구값 다 내려가죠. 파란색으로. 근데 이제 위에 가면 집값, 그 급여, 그 의료 비용, 애들 그 학교 보내는 비용, 대학 등록금, 그다음에 대학 교과서, 병원 서비스, 의료 비용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는 그 제조업 영역이고요, 공산품이고 위에는 서비스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이 가격이 내려가는 건 다 생산성, 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죠. 점점 싸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만드는 걸 일본이 만들고, 일본이 만드는 걸 한국이 만들고, 한국 만들고 중국이 만들고, 중국 만들고 베트남이 만들면 싸지는 거죠. 싸고 기술 혁신 때문에 뭐 TV도 옛날 브라운관이 있을 때에 비하면 들어가는 재료가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무게로 보면. 그러니까 전기도 들 쓰고 물질도 들 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동화도 훨씬 쉽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서비스업은 2차 대전 때 전장에서 간호원이 다친 사람한테 붕대 감아주는 거 하고 지금 병원에서 간호원이 붕대 감아주는 사이에 무슨 서비스 품질이나 생산성 향상이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50년대 교실에서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미시경제 가르쳤던 교수의 생산성하고 지금 미시경제 통계 가르친 교수하고 무슨 생산성 향상이 있냐는 거죠. 거의 없죠.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도 강의 듣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급여는 제조업보다도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제조업이 생산성 향상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급여를 올려주는데 서비스업만 안 올려주면 우수인재는 일도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재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치 없이 급여는 계속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생산성 향상이 높아지면 품질이 좋아져도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데 여기는 생산성 향상 없으니까 월급 많이 주면 그 가격을 다 소비자한테 전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없는 영역이 점점 커지면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게 미국 재미있는 게요. 쭉 올라가던 대학
교과서 교과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네, 있네요. 그게 뭐냐면 옛날처럼 책으로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북하고 오픈소스 코스웨어라고 해서 교과서 없는 게 너무 많고요. 네. 그 구글 찾아보고 뭐 이러고 공부하는 시대가 되면서 교과서에 네. 대한 경쟁력이 너무 아, 그렇군요. 그런 현상.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는 제조업 종사자고 이게 서비스업 종사자예요, 미국에. 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조업 종사자 20% 미만이고 서비스업이 8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비슷해서 네. 40% 60% 될 때 하고 10%대 90%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산성 향상이 없는 영역에 종사하는 인구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업이 대부분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쪽이거나 예. 힘이 센 이해 집단이 인원수를 안 늘리는 라이센스 예. 직업의 의사, 전문직들이죠. 전문직이죠. 네. 변리사, 회계사 뭐 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을 극도로 예. 제한해요. 예. 근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사실 이런 행시 이런 예. 인원 안 늘리죠. 그 많아지면 이제 그 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이 생산 향상이 없는 영역이 커지니까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가지는 네.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지고 그래서 네. 큰 정부로 가고 그 다음에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계속 줄고 서비스 영역으로 커지는 이 두 가지는 모든 선진국에서 피할 수 없는 네.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아까 이제 큰 정부로 가는 것들을 얼마나 늦추느냐.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장 교란을 안 하고 네. 경제 자유를 높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네. 감시 체제 또는 그런 직업 그 공무원 제도들을 어떻게 잘 확보하냐 이런 예. 것만이 이제 저걸 늦출 수 있는 건데 예. 이 부분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이미 그렇군요. 선진국으로 갔는데 예. 저 서비스 영역을 그 중에서도 이제 유럽의 서비스업에 보면 1인당 생산성이나 네. 이런 것들이 제조업하고 그냥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월급을 많이 줘요. 네. 예, 그리고 한 명이 벌어들이는 돈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성의 4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서비스업에는 아주 극소수의 혜택 받은 사람 빼놓고는 네. 다 자영업 중심의 서비스업이 네. 있고 정부가 자영업자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놓고 또 도와준다 그러고. 예, 약국은 약사만 해라. 그러면 자영업이거든요. 네. 병원은 비영리가 되니까 의사만 경험을 할 수 네. 있다. 그러니까 기업화 해가지고 의사들이 월급쟁이가 되면 네. 생산성이 훨씬 높잖아요. 네. 예, 약국도 미국처럼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는 뭐 월막 같은데 우리 네. 이마트가 약국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네. 그냥 24시간 언제든지 가서 네. 하고 약 사는 예. 거에 월급쟁이가 되는데 이 이해 집단들이 경쟁이 싫으니까 다 이거를 그 약사들만 약국할 수 있고 아니 이번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네. 이익 집단들, 이해관계 집단들이 이제 정치를 볼모로 잡잖아요. 정치를 볼모로 잡아서 딜을 하잖아요. 예? 이 정권 바뀔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 중에 하나가 요즘 또 사람들의 그 부동산이 완영하니까 부동산 중개업이거든요. 예. 이게 다 외국은 내셔널 브랜드 체인이 네. 거기에 에이전시들을 계약 직원으로 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우리는 그게 기업화가 안 되거든요. 부동산 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만이 그렇군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런데다가 또 그 외국에서 보면 가장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 비제조업이 에너지 산업하고 금융, 예. 의료 이런 세 가지잖아요. 예, 근데 그거 다 우리는 에너지는 대부분 다 공기업입니다. 예. 공기업이고 그 다음에 의료는 뭐 정부가 수가 통제하고 네. 법인화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기업화 안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금융 뭐 완전한 관치금융이잖아요. 네. 완전한 관치금융이니까 왜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없냐? 제조업은 좋은 일자리 점점 줄어들게 돼 있고 네. 서비스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규제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큰 기대 중에 하나는 이제 정신노동에 대해서도 예.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혁신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 우리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 서비스업의 그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 이런 지금 뭐 로또 가지고 뭐 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이게 제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보험 같은 거 요즘 예. 보면 그냥 챗봇이 영업 다 하고 예. 보험료 측정도 알고리즘이 하고 뭐 예. 이렇게 함으로써 영업 사원이 거의 없는 보험사들이 탄생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우리도 조금 부분적으로 하지만 저기 팀에 많이 타고 다녀서 운전 점수 나오는 거 점수 네. 좋으면 보험료 깎아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생산성 향상이잖아요, 그죠? 네. 예, 데이터를 잘 골라서 제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인데 왜 뭉뚱그려서 저한테 보험료를 많이 내라 예.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보험료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혁신 네.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공산품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 서비스업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미래를 보고 이제 이쪽 분야도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 쪽으로 네.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안 하고 경쟁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 하고 있어서 뭐 사실 우리나라 이 서비스업에다 하면 브레이크스루가 좀 나야 되는 분야들이 좀 있는데 그죠? 예. 이제 뭐 전부 일부 근데 뭐 전문 집단들이 저렇게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없는 비교적 없는 젊은 애들이 하는 거니까 노인애들이 몰라가지고 기득권층이 없었던 영역들 한류나 예. 게임 이런 것들은 금방 산업화돼가지고 전 세계에다 수출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원래 기득권이 탄탄했던 금융, 의료, 뭐 법률 이런 데는 지금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 뭐 저기 온통 의학 전문대학, 법학 전문대학원 뭐 만들어 놓고 뭐 네. 그랬는데 여기도 정말 경쟁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쟁에 서비스 경쟁이 되고 가격 경쟁이 네. 되면 좋은데 이 전관예우 막 이렇게 돼가지고 부패 구수가 있으면 이게 이제 혁신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잡았던 사람, 대법원 판사했던 사람, 검사 출신들 대형 법원이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품질 경쟁이 아니라 지금 이게 커럽션 경쟁을 하는 거니까 크로니즘이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법률 시장이 커지지도 않고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도 않는 이런 아니 일들이 우리 뭐 대법원 판사 한 명이 하루에 10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판사를 못 늘리겠다 그러니까 예, 그래야 이제 네? 그 판사 그만두고 검사 그만두면 도장값이 비싸지잖아요. 고소득층으로 돌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닌 거의 유일한 직업이 우리나라에서 판검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직업에서 뭐 하다가 하면 여차하면 사표 내잖아요. 네. 그 당당히 사표 낼 수 있는 그거 하나도 뭐 우리가 보면 자부심 있는 행위 아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은 사표 내면 집에 가서 굶어야 되니까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걸 못하는 거고 이분들은 사표 내는 순간에 경제적 부가 따라오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빨리 경쟁 시장이 도입이 돼야 네. 저런 저게 다 그렇게 해서 높은 변호사 수임료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그게 서민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법률 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요. 네.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서 네. 이런 부패하고 규제가 많을수록 사실은 대기업의 독점력은 커지는 거예요. 네. 규제 비용을 댈 능력이 네. 약자들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규제가 대기업에 뭐 이렇게 독과점을 누르고 중소기업을 도와준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거꾸로 되는 거죠. 안전 규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안전 규제 요즘 산업재해법 뭐 이런 거 안전법 이런 것들 강화하면 그냥
하청 기업은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 근데 지금식의 그 규제를 늘리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장부를 갖춰야 되고 그 담당자를 지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게 다 비용입니다. 그냥 다 원가입니다. 비용이에요. 다 원가죠. 예. 원가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게 1시간이 넘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면 왜 네.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예. 여차 잘못하면 이제 더 급히 낮아지는가까지만 네.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한국은 왜 더 빨리 낮아지고 있는가? 네. 아마 우리 사회가 지금의 일본처럼 될 확률은 뭐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한 희망을 예. 상실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도 일본은 바이올런트하게는 안 가요. 그죠? 네. 예, 바이올런트하게 안 가고 그리고 워낙 그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네. 문화가 뿌리 박혀 있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안보 위협도 없는 나라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저성장에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겪게 되면 네. 우리 사회는 뭐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아마 네. 혼란 사회로 갈 가능성이 네. 큰 거죠. 그래서 근데 왜 한국은 그렇게 더 빨리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을 좀 예고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다음번 제목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예. 제일 골치 아픈 문제로 적방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